1683년 9월 12일 새벽, 비엔나 상공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비추는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닙니다. 2달간, 정확히 62일간 쉼없이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포격으로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성벽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거리마다 시체와 폐허가 쌓여 있고 불탄 건물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만 명의 오스만 군대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성벽 안에 남은 방어군은 겨우 1만 1천 명. 그나마도 절반은 부상당하거나 병들어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비엔나의 방어자들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언제 죽을 것인가를 기다릴 뿐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옆에서 함께 싸우던 동료가 오늘 아침에는 없습니다. 대포에 맞아 산산조각 났거나 지뢰에 날아갔거나 혹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성벽은 매일 조금씩 더 무너지고 대포알은 끊임없이 날아오며 밤낮 없이 돌과 철이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하에서는 오스만 공병들이 파놓은 터널에서 화약이 폭발하며 땅이 흔들리고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저 무표정하게 다음 포격을 기다립니다. 물은 부족하고 음식은 바닥났으며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스만군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언제 뚫고 들어오느냐입니다. 성벽 위에서 한 젊은 병사가 동쪽을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불과 20살입니다. 2달 전만 해도 그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칼을 들고 매일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온몸이 떨립니다. 피로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추위 때문인지 그 자신도 모릅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가? 그런데 그날 아침 지평선 너머 언덕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햇빛에 반사되는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갑옷입니까? 창입니까? 깃발입니까? 요한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칩니다. 군대다. 구원군이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지만 흥분으로 떨립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병사들이 성벽으로 달려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20만 대군을 뚫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비엔나가 함락될 수도 있습니다. 오스만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만 더 있으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20만 명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신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 9월 12일은 단순히 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미래가, 기독교 문명 자체의 생존이, 그리고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오스만 제국의 끝없는 팽창이 마침내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만약 비엔나가 함락된다면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독일로, 프랑스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비엔나가 살아남는다면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앙과 권력, 문명과 정복, 생존과 멸망, 모든 것이 이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비밀 병기가 지금 저 언덕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단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격할 때 하늘이 찢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1683년의 오스만 제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오스만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세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동유럽까지 지중해는 사실상 오스만의 호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메카, 카이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모두 오스만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군사력이었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핵심은 예니체리, 즉 신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선발되고 훈련된 엘리트 전사들이었습니다. 데부시름의 제도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정복한 기독교 지역의 소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강한 아이들만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떨어져 이스탄불로 보내졌고 거기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평생을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8살짜리 소년이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낯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자신의 신앙을 잃고 자신의 과거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술탄의 전사, 오스만의 칼. 그는 코란을 암송하는 법을 배우고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고 죽이는 법을 배웁니다. 10년, 15년간의 훈련 끝에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예니체리들은 티페크라는 화승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의 머스킷총과 비슷한 무기였지만 예니체리들은 이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분당 2발에서 3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화승총을 재장전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화약을 붓고 탄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조준하고 발사합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손이 떨리고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30초 안에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니체리들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전 능력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예니체리들이 전장에 나타나면 적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흰 모자와 붉은 옷은 전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의 메흐테르 음악, 즉 군악대의 소리는 적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북소리, 심벌즈, 나팔 소리가 리듬을 맞춰 울려 퍼지면 그것은 마치 죽음 자체가 행진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니체리만이 오스만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파히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볍게 무장한 기병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합성궁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나무와 뿔과 힘줄로 만든 활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시파이 기병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화살 세례를 퍼붓고 다시 후퇴하고 또 돌격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가차없이. 그리고 오스만의 포병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것도 바로 이 대포들이었습니다. 1000년간 난공불락이었던 성벽이 오스만의 청동 대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대포들 중 일부는 너무 커서 이동하는 데만 수백 명의 사람과 수십 마리의 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집채만 한 돌덩이를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컸고 그 파괴력은 지진과 같았습니다. 1683년 이 모든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였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비엔나를 정복하는 것, 유럽의 심장부에 초승달 깃발을 꽂는 것, 그리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는 것. 그는 술탄에게 말했습니다. 비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유럽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683년 봄 카라 무스타파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리아노플에서 17만 명이 넘는 대군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예니체리 부대, 시파이 기병, 크림타타르의 경기병, 그리고 제국 각지에서 모인 지방군들, 수천 문의 대포, 수만 마리의 말과 낙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보급, 마차들. 행군하는 오스만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사람과 짐승과 무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땅이 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로 진동합니다. 밤이 되면 수만 개의 모닥불이 별처럼 빛나고 새벽이 되면 수만 명의 병사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저항했고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불타는 집, 약탈, 학살. 어떤 마을은 문을 열고 항복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식량이 필요했고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발칸 반도를 북쪽으로 향하는 이 행군은 묵시록 그 자체였습니다. 한 헝가리 농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수평선 끝까지 터번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숲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의 기병대가 우리를 찾아냈다. 내 아내와 딸들이 끌려갔다. 내 아들들은 칼에 맞아 죽었다. 내 집은 불탔다. 신은 어디 계신가? 비엔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였고 궁정의 예식을 즐기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신의 수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장군들과 고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엔나를 지킬 수 없다. 레오폴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도망칠 것입니다. 1683년 7월 7일 황제는 비엔나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귀족들,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궁정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비엔나 시민들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귀족들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제를 저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라는 속삭임이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에른스트 리디거 폰 슈타렌베르크 백작. 그는 비엔나의 군사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레오폴트가 도망치기 전에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비엔나를 지켜라. 구원군이 올 때까지. 슈타렌베르크는 58세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슈타렌베르크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방어를 점검했습니다. 비엔나의 성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별 모양의 요새 구조로 16세기의 최신 군사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두꺼운 석조벽, 깊은 해자, 그리고 돌출된 보루들이 교차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수백 문의 대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난공불락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슈타렌베르크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어군이 너무 적었습니다. 정규군은 1만 1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5천 명의 민간인 자원병을 무장시켰지만 그들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총 1만 6천 명으로 20만 명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슈타렌베르크는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했습니다. 황제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귀족들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오스만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불태우고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끌고 가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싸울 것입니다. 비엔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공포가 있었지만 그 속에 결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싸우거나 죽거나. 그리고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7월 14일 오스만 군대의 선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비엔나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신의 사령부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과 금으로 장식된 궁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융단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가구들이 놓여 있으며 향료가 타오르며 달콤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비엔나의 성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그의 군대는 거리를 행진할 것이며 그는 술탄에게 비엔나의 열쇠를 바칠 것입니다. 하지만 카라 무스타파는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비엔나 사람들의 절망적인 결의를, 그리고 슈타렌베르크의 군사적 천재성을. 포위 첫날부터 오스만 공병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참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그재그 형태의 접근 참호, 즉 사프였습니다. 왜 지그재그일까요? 직선 참호는 성벽의 대포가 참호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그재그 참호는 각 구간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공병들은 밤낮 없이 땅을 팠습니다. 매일 밤 참호는 조금씩 더 성벽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독사가 먹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참호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팠습니다. 성벽 아래로, 땅속 깊이. 그들의 목표는 성벽 기초부까지 터널을 파고 그곳에 거대한 양의 화약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지하 터널에서 일하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촛불 하나만을 의지하며 공병들은 흙을 팠습니다. 공기는 희박했고 열기는 숨막혔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터널은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땅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엔나의 방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슈타렌베르크는 대항 지뢰전을 명령했습니다. 비엔나의 공병들도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스만의 터널을 찾아내고 그것을 먼저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섬뜩한 게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는 맹목적인 추격전. 양측 공병들은 귀를 땅에 대고 들었습니다. 곡괭이, 소리, 삽소리, 발소리. 적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만났습니다. 좁은 터널에서 양측 공병들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곡괭이와 삽과 칼로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터널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서로를
찔렀고 때렸고 죽였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어둠 속에서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터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시체는 그냥 거기 남겨졌습니다. 묻을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한 오스트리아 공병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스만의 터널을 찾았다. 우리는 화약을 설치했고 폭발시켰다. 땅이 흔들렸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몇 명이나 죽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다. 그들의 터널이 무너졌다. 내일 그들은 다시 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끝이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거대한 청동 대포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쉬지 않고 포격했습니다. 돌덩이가 나라와 성벽에 충돌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 돌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는 광경, 그리고 무너지는 성벽의 굉음. 매일 성벽은 조금씩 더 낮아졌습니다. 매일 틈새는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폭격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비엔나 사람들은 더 이상 폭발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대포 소리를 들으며 아기를 재웠고 아이들은 폭발 속에서 놀았으며 노인들은 무너지는 집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공포는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감각으로 변합니다. 성벽 위에 방어자들은 되받아쳤습니다. 그들의 대포도 불을 뿜었습니다. 체인샷이라는 특별한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2개의 포탄이 쇠사슬로 연결된 것입니다. 발사되면 회전하며 나라가 모든 것을 베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갔고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이것을 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인샷에 맞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8월이 되자 상황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성벽 여러 곳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완전히 무너졌고 방어자들은 급히 나무 울타리와 돌더미로 틈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이 총공격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묻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 시체들이 썩었고 악취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파리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이질과 티푸스가 퍼졌습니다. 전투에서 다친 부상병들은 감염으로 죽어갔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다친 다리는 절단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1만 1천 명이었던 방어군은 이제 8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 전투가 가능한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굶주렸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성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오스만군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희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유럽 전역에서 사신들이 달렸습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라는 두려움이 모든 궁정을 지배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기독교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비엔나를 구하라, 유럽을 구하라, 신의 이름으로. 그는 신성동맹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축복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 그는 당시 59세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오스만과의 전투, 타타르와의 전투, 스웨덴과의 전투. 그는 수십 번의 전투에서 싸웠고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지휘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전사였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만약 비엔나가 함락되면 오스만군은 북쪽으로 진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엔나를 구하는 것이 곧 폴란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의회에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비엔나로 간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1만 8천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 군대의 핵심은 날개 달린 후사르, 즉 후사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기병대였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들의 창은 6미터가 넘었으며 그들의 등에는 깃털로 만든 거대한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날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 바람이 깃털 사이를 통과하며 굉음을 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폭풍 소리처럼. 적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후사르들의 훈련은 잔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자랐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하루 종일 말을 탈 수 있었으며 6미터 창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돌격은 예술이었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하나의 거대한 철의 주먹처럼 적진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적이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판은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군들도 합류했습니다. 로렌 공작 샤를이 이끄는 군대, 바이에른의 군대, 작센의 군대, 총 7만 명의 기독교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성취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국가들이, 서로 증오하던 귀족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비엔나를 구하기 위해 소비에스키와 샤를은 만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엔나, 오스만 진영, 그리고 그 사이의 지형. 직접 공격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20만 대 7만, 평지에서 싸우면 전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스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비엔나 숲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기습하는 것입니다. 구원군은 비엔나 숲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숲은 빽빽했고 길은 좁았으며 7만 명의 군대가 대포와 보급품을 끌고 지나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하면 오스만군에게 발각되면 그들은 숲속에서 포위당해 전멸할 것입니다.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행군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줄이기 위해 천으로 감았고 명령은 속삭임으로만 전달되었으며 밤에는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땅에서 잠을 잤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적의 정찰병이 나타날까봐, 나무 뒤에서 예니체리가 튀어나올까봐. 카라 무스타파의 진영에서는 정찰병들이 보고했습니다. 북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 무스타파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곧 함락될 것이고 설사 구원군이 온다 해도 자신의 20만 대군이 쉽게 격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포위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더 많은 대포를 발사하고 더 많은 터널을 파고 더 많은 병사들을 성벽으로 보냈습니다. 9월 11일 구원군은 카렌베르크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오스만 진영, 수만 개의 텐트, 수천 개의 모닥불, 그리고 중앙에는 타오르는 비엔나. 도시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합스부르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수만 명의 병사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언덕 전체를 덮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내일 우리는 악과 싸웁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그날 밤 대포 한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비엔나에서 쏜 것입니다.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 버텨라. 우리가 온다. 성벽 위에서 슈타렌베르크는 언덕의 불빛을 봤습니다. 구원군의 모닥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8세의 노장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이 울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루만 더 버텨라. 단 하루만. 내일이면 끝난다. 그날 밤은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오스만 군도, 비엔나의 방어자들도, 구원군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내일 폭풍이 온다는 것을. 9월 12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연합군은 3개의 날개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좌익은 로렌 공작 샤를이 지휘하는 독일군. 그들은 경험 많은 병사들로 바이에른과 프랑코니아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중앙은 여러 독일 제후들의 혼성 부대, 작센, 슈바벤, 프랑켄의 군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익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소비에스키의 폴란드군이 배치되었습니다. 1만 8천 명의 폴란드 병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천 명의 날개 달린 후사르가 있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분할했습니다. 절반은 여전히 비엔나 포위를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만 언덕에서 내려오는 기독교군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엔나가 먼저 함락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대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오전 9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먼저 언덕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도밭과 계단식 경작지를 통과하며 전진했습니다. 오스만의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독일군 대열을 강타했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10명의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피가 포도밭의 흙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포 소리, 머스킷 총소리,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명소리. 부상당한 병사들이 땅에 쓰러져 신음했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으며 연기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머스킷 총의 연기는 너무 짙어서 3미터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소리만으로 싸웠습니다. 적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바이엘은 병사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다. 연기가 너무 짙었다. 나는 그냥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나면 찔렀다.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오스만의 예니체리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질서정연하게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앞줄이 발사하고 뒷줄이 재장전하고 다시 앞줄이 발사했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돌격이 예니체리의 총탄 세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파이 기병대가 측면에서 돌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말을 몰아 독일군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독일 보병들은 창을 들어 방어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말들이 창에 찔려 쓰러졌고 기병들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시파이들은 계속 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중앙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밭은 이제 묘지가 되었습니다. 땅은 피로 진흙이 되었고 부상병들이 그 진흙 속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일부는 도움을 구하며 손을 뻗었고 일부는 그냥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했습니다. 갑옷은 무겁고 무기는 더 이상 들 수 없을 정도였으며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갔습니다. 좌익과 중앙의 전투는 여전히 교착 상태였습니다. 독일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오스만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승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 저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 같은 소리,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병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수만 마리 말들의 발굽 소리였습니다. 폴란드 우익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엔나 성 안에서 슈타렌베르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격! 이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8,000명의 지친 방어자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 수만 명의 오스만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슈타렌베르크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오스만군의 주력은 언덕의 기독교군과 싸우고 있었고 비엔나를 포위하던 부대는 지금 가장 약한 상태였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비엔나의 방어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달간 굶주리고 부상당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무너졌고 그들의 가족은 죽었으며 그들 자신도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전에 그들은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엔나가 거의 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방어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천 명이 성문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며 마치 악마처럼 싸웠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포위 진지에 있었지 전투 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포는 성벽을 향하고 있었지 후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진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앞에서는 독일군이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비엔나 수비대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양쪽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지만 이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부대들이 서로 고립되었으며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폴란드 우익이 마침내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스만군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좌익은 약했습니다. 예비군은 소진되었습니다. 지휘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돌격.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8,000명의 폴란드 기병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서 18,000기의 기병이 일제히 하산을 시작합니다. 맨 앞에는 3,000명의 날개 달린 후사르.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6m 길이의 창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에 달린 거대한 깃털 날개가 바람에 펄럭이며 굉음을 냅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폭풍 소리처럼, 세상의 종말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걷기, 언덕의 경사를 내려가며 대열을 정비하며,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속보, 구보, 그리고 마침내 전속력, 질주. 18,000마리의 말이 동시에 달리는 소리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구름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굉음, 그 끔찍한 날개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스만 좌익의 병사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폴란드 후사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마 같은 기병대, 무적의 전사들, 날개 달린 죽음의 천사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본 것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오스만 병사들은 총을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일부는 그냥 서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충돌했습니다. 철과 살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좌익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후사르들의 6m 창이 갑옷을 뚫고 몸을 관통하고 2명, 3명을 한꺼번에 꿰뚫었습니다. 말의 무게와 속도가 더해져 창은 멈출 수 없는 죽음의 창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창에 찔리거나 말에 짓밟히거나 그냥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후사르들은 첫 번째 돌격에서 창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브르, 즉 폴란드 곡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베고 찌르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며 다른 폴란드 기병대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경기병, 용기병, 코자크, 1만 8천 명 전원이 오스만 좌익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기병 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돌격이었습니다. 오스만 좌익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부대들이 흩어졌고 지휘관들은 죽거나 도망쳤으며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황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중앙의 부대들도 혼란에 빠졌고 우익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오스만 대포진지를 점령했습니다. 거대한 청동 대포들, 비엔나를 2달간 포격하던 그 대포들이 이제 주인 없이 버려졌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의 호화로운 사령부 텐트를 향해 예니체리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후퇴 명령이 떨어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질서정연하게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독일군, 뒤에서는 비엔나 수비대, 측면에서는 폴란드군.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이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예니체리의 명예를 지키며 오후 5시경 불과 2시간 만에 20만 오스만 대군은 패주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질서 있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남쪽으로, 집으로 살아남기 위해 세계를 정복하려던 군대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그의 호화로운 텐트에서 도망쳤습니다. 비단, 융단, 금으로 장식된 가구, 보석으로 꾸며진 무기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엔나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치와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뒤에서 한때 위대했던 그의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퇴각은 재앙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서 서로를 짓밟으며 도망쳤습니다. 길은 버려진 무기와 갑옷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포, 그 거대하고 무거운 청동 대포들이 그냥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보급 마차들, 식량, 탄약, 금은 보화가 가득한 상자들이 모두 버려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길가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기독교군은 추격했습니다. 폴란드 기병대가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오스만군을 베고 포로로 잡고 전리품을 모았습니다. 추격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오스만 병사들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지쳐서 또는 추격하는 기병의 칼에 밤이 되자 비엔나 전투가 끝났던 그 들판은 악몽 같은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기독교군, 오스만군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같았습니다.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일부는 물을 찾으며 기어다녔고 일부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약탈자들이 시체들을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반지, 금리, 무기, 가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벨그라드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술탄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라 무스타파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술탄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만 대군을 잃었습니다. 유럽 정복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68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처형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전통에 따라 그는 비단끈으로 교살되었습니다. 고위 귀족에게 허락된 명예로운 죽음. 하지만 그에게 명예는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자로 제국을 파멸로 이끈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술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표시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9월 13일 전투 다음 날 얀 소비에스키 왕은 비엔나에 입성했습니다.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졌고 거리는 시체로 가득했으며 생존자들은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슈타렌베르크가 소비에스키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8세의 오스트리아 백작과 59세의 폴란드 왕, 두 사람 모두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없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울었습니다. 슈타렌베르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당신이 유럽을 구하셨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백작, 우리가 함께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생존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62일간의 포위를 견뎌냈고 20만 대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날 밤 소비에스키는 그의 왕비 마리소벤스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Veni, vidi, Deus visit. 내가 왔고 내가 봤으며 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명한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신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군이 하루만 늦게 도착했다면, 만약 날씨가 나빴다면, 만약 카라 무스타파가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는 끔찍합니다. 오스만군은 약 1만 5천 명이 전사했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기독교군은 약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비엔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폭격으로,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는 황폐했습니다. 재건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비엔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오스만의 팽창은 멈췄습니다. 비엔나 전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 무적 신화의 종말이었습니다. 230년간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엔나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엔나 전투는 데투르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반격했습니다. 16년간의 전쟁 끝에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그리고 발칸 반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간 정복했던 땅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비엔나에서 시작된 패배는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설들이 탄생했습니다. 오스만군이 버리고 간 커피 자루에서 유럽의 커피 하우스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이 오스만 깃발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전설.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유럽은 생존을 축하했습니다. 군사 역사도 변했습니다. 기병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기병 돌격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이후 전쟁은 대포와 보병 그리고 규율이 지배할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 제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한 폴란드 기병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섰다. 어둠을 막기 위해. 그리고 비엔나는 살아남았다. 비엔나의 흉터난 성벽은 오늘날까지 그날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용기와 신념, 그리고 한 시대의 전환을 말없이 증언하며 때때로 구원은 천둥 소리와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날개의 굉음과 함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